고추는 우리 식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향신료이지만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지는 40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추가 국내에 들어오게 된 시기를 놓고 일겨진 분분한데 임진왜란 즈음에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것이라는 설이 일반적입니다. 중남미에서 유럽으로 건너온 고추는 포르투갈 무역선에 실려 1540년대 마카오와 중국 무역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1543년 포르투갈 상인이 일본 규슈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추는 일본을 거쳐 지금의 부산인 동래 외관을 통해 들어와 본격적으로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임진왜란 즈음에 이미 고추 재배가 경상도 일대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재배가 어렵지 않은 덕분에 그 뒤 고추는 남에서 북으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김치는 고추 맛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치가 원래부터 매웠던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국물이 많은 절인 채소라는 의미의 침채가 김치의 어원인데 여기에 고추를 넣어 담그게 된 것은 1700년경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늘이나 산초, 생강, 파 등을 매운맛을 내는 향신료로 사용하고 소금으로 간을 해서 발효하여 먹었습니다. 1614년이 이수광이 편찬한 지붕유설이라는 일본에서 전래되었다 해서 고추를 외계라고 불렀으며 이 익은 성어사설에서 외초라고 일컬었습니다. 당시에는 고추를 일본인이 조선인을 독살할 목적으로 가져온 독초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멀리해 오다 향신료 가격이 오르면서 점차 고추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18세기 들어 김치나 젓갈의 맛이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냄새를 제거하는 용도로 고추가 사용되면서 비로소 매운맛의 재료로서 자리잡게 된 것입니다. 그 뒤 고추를 고초라고 불렀는데 이는 후추같이 매운맛을 내는 식물이라 하여 붙인 이름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추의 매운맛이 서민들 밥상에 정착하게 된 것은 19세기 초반이었습니다. 한국 요리가 맵다는 고정관념도 실제로는 20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추는 단순한 양념에서 더 나아가 고유한 민속주를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고추 감주라 하여 고춧가루를 탄 감주는 감기를 낫게 하는 약으로 먹는 민속주입니다. 또 고추는 민속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신경통, 동상, 이질, 담 등의 민간요법에 쓰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 등 세균이 침입해 염증을 일으키는 소화가 질환에 비교적 강한 반면 매운 것을 잘 먹지 못하는 일본인들이 이질에 매우 약한 것을 보면 고추는 확실히 소화기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고추는 많은 매력을 지닌 채소로 우리 민족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찰떡궁합인 향신료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인당 하루 고치 소비량이 7.2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명실상부한 매운맛 대국입니다. 이제 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세계인들이 자꾸 찾는 맛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을 좋아한다. 아이들은 동물을 보면 눈빛을 반짝이고 어른들의 세계에서도 애완동물은 각별한 사랑을 받는다. 인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다른 동물과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면서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들에게 독특한 정서와 의미를 부여해왔다. 고대의 많은 신화들에서 동물은 환웅처럼 초월적인 상징으로 군림하는데 이는 토테미즘과 관련이 깊다. 만화와 동화에서는 수많은 동물이 의인화된 캐릭터로 등장한다. 또한 일상 언어에서도 사람의 성향이나 어떤 상황을 묘사할 때 종종 동물에서 빗댄다.
여우처럼 교활하다, 늑대처럼 엉큼하다, 곰처럼 미련하다, 양처럼 온순하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 인꼬 부부, 기러기 아빠, 철새 정치인, 레임덕, 평화의 비둘기, 매파와 비둘기과, 개미군단, 다크호스, 상아탑, 쥐꼬리만큼 장사진을 이른다. 동물들은 신성함의 아이콘에서 인간성의 표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미지로 채색되어 온 것이다. 물론 그 가운데 많은 부분은 그 동물의 실제 속성과 무관하게 인간이 지어낸 허구적인 이미지이다.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많이 소원해졌다. 맹수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어졌거니와 아름다운 새소리를 접하기도 어려워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날로 위생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주거 환경에서 쥐나 바퀴벌레 등도 점점 줄어든다.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의 동물을 실물보다 그림책이나 텔레비전을 통해 먼저 접한다. 그렇다면 저개발 국가의 경우는 어떨까? 아프리카의 비극적인 상황을 증언하는 구로야나기 데스코의 토토의 눈물이라는 책에는 이런 일화가 실려 있다. 탄자니아의 어느 초등학교에 갔을 때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이 아이들에게 도화지와 크레용을 주면서 아무 동물이나 그려보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내놓은 그림 가운데 큰 짐승을 그린 것은 2점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파리 같은 벌레나 다리가 가느다란 새를 그린 것이었다. 기린이나 얼룩말 같은 야생동물들이 다양하게 나올 것이라 예상했던 기대는 어긋났다. 아프리카에서는 몇몇 보호구역에서만 동물을 볼 수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런 곳을 구경하러 갈 수가 없다. 그나마 간접적으로 동물을 볼 수 있는 텔레비전이나 그림책도 없었기에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언제든 볼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한 대도시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하나 이상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이동하면 야생동물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다. 다양한 동물의 모습은 언제나 인간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연한 박지원이 열아일기에서 코끼리를 처음 본 충격과 감흥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듯이 낯선 동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신기한 경험이다. 그러한 시각적 욕망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이 동물원이다. 인간은 평생 동안 최소한 4번 동물원에 간다는 말이 있다. 어릴 때 부모의 손을 잡고 연인과 데이트 코스로 결혼하여 자녀를 데리고 그리고 노후에 손자, 손녀와 함께 간다는 것이다. 아득한 옛날 인간이 자연 속에서 동물들과 어우러져 살았던 시절의 무의식적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일까? 동물원에 가면 어른들도 나이를 잊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된다. 동물원의 역사는 기원전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나 로마에서는 동물들의 수집 및 사육을 위해 동물원을 만들었고 중세에서도 왕후나 귀족들이 이방의 동물들을 구해 기르는 것을 취미로 삼았다. 그러한 동물원은 궁전에 함께 건립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이한 구경거리를 과시하면서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였다. 일반인이 구경할 수 있는 형태의 동물원은 18세기 중반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등장했고 1907년에 세워진 독일의 하겐베크 동물원은 이른바 방사식 동물 수용 방법을 채택하여 현대 동물원의 원형이 되었다. 하겐베크는 19세기 후반부터 세계 곳곳에 온갖 동물들을 포획해다가 진열하였고 심지어 그린란드와 태평양 군도의 원주민들까지 데려다가 순회 연시하면서 제국주의의 위용을 드러냈다. 동물원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동물의 입장에서 동물원은 무엇인가? 감금과 억압의 장소인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동물원에서는 종별로 고유하게 지니고 있던 소생알권을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통합하고 배치해 놓고 있다. 그 결과 자연에서라면 서로 접하지 못하는 동물들끼리 가까이에서 지내야 한다. 그리고 초원을 날아다니며 사냥해야 할 맹금류들이 낯설고 좁은 울타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식사에 길들여지면서 야성을 잃어간다. 이러한 상황은 동물들에게 스트레스, 자해, 비정상적인 행동, 비만, 성인병을 일으킨다. 그리고 열대 지역과 한대 지역 출신 동물들은 반대 계절을 맞을 때마다 고초를 겪는다. 게다가 철창, 시멘트, 유리 등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환경 자체가 반생명적이다. 바닥에서 튀어나온 못에 발을 찔려 피를 흘리는 백곰, 겨울이면 실내에 감금되어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고릴라, 관람객들이 주는 인스턴트 식품의 과다 섭취로 성인병에 걸리거나 비닐을 먹고 죽어가는 침팬지 등 이러한 환경 때문에 희생되는 동물들의 예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하마가 물속에서 등만 보이고 나오지 않는다고 돌을 던지고 악어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막대기로 건드리거나 입속에 동전이나 페트병을 던지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관람객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동물들이 겪는 고생도 만만치 않다. 예를 들어 겨울에 들짐승들을 가두어 두는 방의 바닥에는 흙이 아닌 미끌미끌한 타일이 깔려 있다. 물 청소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나서 방 안에 들어오는 짐승들은 사뭇 불안한 몸짓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닌다.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질까봐 그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것은 자기 배설물의 냄새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신의 영토를 확인하는 감각적 지표가 말끔하게 지어진 공간에서는 본능적인 위기감이 엄습하는 모양이다. 자연히 동물들의 건강은 나빠지고 수명도 짧아진다. 당장의 편리함과 관리비 절감을 위한 디자인이 실제로는 그 비싼 동물들의 생명을 위협하여 결과적으로 더 관리 비용을 높이는 것이다. 최근 앞서가는 동물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꽤 하고 있다. 단순히 동물들을 가두어 놓고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과 그 생태를 연구하고 보존하는 연구 및 교육의 센터로 탈바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동물원 내의 공간 구조와 생활을 바꾸어 가고 있는데 이를 환경 및 행동 풍부화라고 한다. 서울대공원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동물들의 괴로움과 건강 퇴화를 줄이기 위해 전 시장의 물리적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주고 동물들이 먹이를 찾는데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쓸 수 있도록 시설을 개조하였다. 또한 같은 종끼리 부적합한 무리를 이루어 살도록 배려하고 종별로 생존에 기묘하게 발휘하는 오감에 자극을 주도록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동물원의 패러다임 전환은 인간 세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회성과 감각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지금 교육의 중대한 과제가 아닌가? 타인에게 전시되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저마다의 본성에 따라 서식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교육의 소임이다. 동물학자 데즈먼드 모리스는 인간동물원이라는 책에서 현대인의 삶을 동물원에 빗대어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단조롭고 획일적으로 규격화된 과밀 환경이 폭력과 불안을 증폭시키면서 맹목적으로 자극을 추구하게 한다. 따라서 앞으로 도시공간은 자라나는 유기체가 되어야 하고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심어주면서 창의적인 모험을 다양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동물원의 기능은 교육, 보호, 오락으로 요인할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때 동물원은 생명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특히 대중들에게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별로 그 습성에 맞도록 생활 환경을 갖춰야 하고 인간과의 접촉도 적절하게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적 유의 대상이 되어 유폐된 동물들이
자신의 본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거기에 맞물려 이제 관람객들의 마음가짐과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동물원은 문명의 자아상을 비춰보는 거울이다. 인간의 서식지를 점검하면서 대안적 삶토의 얼개를 조감하는 전망대이다. 죄르독감의 경고는 사람의 목숨이 거대한 생태계의 순환과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새삼 일깨우고 있다. 감옥에서 쉼터로 전환하는 동물원에서 우리는 자연의 순리를 배울 수 있다. 광활한 대지를 그리워하는 그들의 눈빛에서 시원의 세계를 만나보자. 그들의 포효와 지적임에서 생명의 미래를 예감하자. 인류가 탄생한 이후 모든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인권을 누리며 산 것은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인권을 갖는다는 생각이 퍼진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람에게 눈이 두 개고 코가 하나라고 하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형성된 개념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생성되고 발전해온 개념이다. 즉, 인권은 모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해온 역사적, 사회적 개념인 것이다. 동물권 역시 마찬가지다. 동물이므로 당연하게 지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주장은 아직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동물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의 변화로 인해 그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지면서 동물권에 관해서도 논의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은 분명하다. 동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인권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그 핵심 쟁점은 과연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가 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논의는 동물도 인간과 똑같이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 주목하는지 아니면 충분하진 않더라도 지적 능력이나 감정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지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낳는다.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인권의 핵심 개념이 동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깊이 논의된 바가 없다. 먼저 동물을 어디까지로 봐야 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사람은 그 안에서 생물학적 유사성이 100%에 가까우므로 논의가 어렵지 않다. 하지만 동물의 경우는 동물군 자체의 차이도 크고 인간이 그들을 대하는 자세 또한 동물군 혹은 동물 개체에 따라 너무 달라서 내용이 복잡해진다. 예를 들어 개, 고양이와 새우, 달팽이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편적인 견해라 하기 어렵다. 모기나 헬리코박터라면 더욱 그러하다. 또한 반려동물, 식용동물, 사육동물, 나아가 산업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을 모두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아직은 보편적이지 않다. 권리라는 용어를 쓰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물론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다고 해서 동물에게 선거권을 주거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자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단지 인간이 그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으니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이 대세다. 이때 그들이 약자이므로 보호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인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생명이므로 존중해야 한다는 식의 접근인지 등에 따라 많은 입장 차이가 생긴다. 책임과 의무를 지지 않는 존재에서 어떻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동물권에 관한 논의는 권리의 당사자인 동물이 아니라 권리를 부여하는 인간이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예를 들어보자. 털을 얻기 위해 양을 기른다면 그 양은 산업동물이다. 산업동물에게 인간적으로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도 양이 제공하는 털의 가치를 넘어서까지 치료비를 들이기는 어렵다. 하지만 반려동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5만 원을 주고 입양한 개이지만 나와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몇백만 원의 치료비를 낼 수도 있다.
양을 반려동물로 삼아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 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는 결국 인간과 동물의 관계가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뜻한다.